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호입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요즘에 화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볼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받으신 자료 중에 이 자료 있으신가요? 네. 좀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EPUB 전자책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걸 자료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다만 요 자료를 가져가셔서 요 설명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그러면 EPUB 전자책 리더인 깃든리더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전자책 검토본입니다. 출판전에서 검토하는 검토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거는 저희 IGS에서 출간한 EPUB 전자책, 미디북스에 출간한 EPUB 전자책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제 이메일하고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제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영어교육의 미래고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고 현재 영어교육과 영어교육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리터러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서 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리터러시요. 그리고 끝에는 IGS 영어 교재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둑 시합을 계기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올해도 바둑 시합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알파고가 세계 2인자 커제를 전승을 했죠. 그리고 이길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바둑계에서는 이미 상황이 끝난 거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아직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정의 중에서 가장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IT 발전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화가 제조업하고 융합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산업혁명을 이어갔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차 산업혁명이 있던 시절에 섬유공장 노동자들이 러다이크 운동을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이용한 전자혁명이나 디지털 혁명 때는 그런 반응이 없다가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그런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사람들이 커졌다는 거죠. 바로 인공지능의 위기의식이죠. 그림을 한번 쭉 순서로 봤고요. 배경으로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로봇이라든지 있는데 저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 방식의 질적 변화하고 초연결성 이런 것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가까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전문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매년 실력이 늘어서 합격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목표는 도쿄대 합격입니다.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럴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서비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영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인공지능 기법이 도입되면서 그 번역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면서 요즘에는 일종의 더블 체크하는 방식으로 쓸 뿐더러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번역 쪽에서는 초벌 번역가가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포스트 에디터의 어떤 그런 영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초벌 번역 대신에 여기서 나온 것을 어떻게 에디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죠. 올해는 이런 음성 상호작용 장비들, 이름으로 요즘에 이르는 인공지능 비서들이 본물 터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카카오 미니
소개되면서 그쪽에서도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이버는 이미 얘기했고요. 저도 그 아마존 에코를 사서 좀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놀라운 것은 어도비에서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오디오 파일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에디팅 방식으로 편집을 합니다. 즉 기계가 음소인식과 파닉스 지식을 갖춰서 텍스트를 제시해주고 그걸 수정하면 오디오 파일 바로 수정이 되는 방식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현재 영어교육은 어떠냐라고 좀 두 번째 파트에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르는 영어교육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영어교육과 총괄 목표가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입니다. 당연시 받아들이는 목표이고 이의가 없는 목표이긴 한데 이제 이게 왠지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 이제 뒤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 시험으로서 영어교육 그리고 국제어로서의 영어,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평가, 수능에서 절대평가 방식 도입으로 인해서 영어는 사양길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어 사용은 더 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험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한 과거제도가 있어요. 국가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에서 과거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올해 나왔어요. 시험 국민의 탄생. 사회학적인 관점의 책인데 여기서 영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참고로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입시 시험으로 처음 등장한 거는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에서 입학시험 과목으로 영어를 처음 도입을 합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아까는 시험으로서 영어인데요. 이번에는 국제로서 영어인데 이 차트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 5명 중에 1명인데 그 1명이 non-native speaker가 더 많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를 하는 사람보다. 웹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영어로 쓰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영어 교육이 영어가 국제로서 쓰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과서는 어떠냐면 역시 국가 주도의 체제고요. 시험 방식을 통한 인재 등용 방식, 시험을 통한 인재 등용 방식이 유용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외우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 둘째가 고2인데요. 이번에 기말고사 보면서 역시 교과서를 외웠습니다.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다 풀기 위한 어떤 대비, 끄덕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선생님 들으신 것 같아요. 교과서는 그 검정 교과서고요. 대부분 종이 교과서입니다. 전자교과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영어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인정 교과서가 있긴 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종이 교과서 사례고요. 현재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의 그 디지털 교과서, 전자 교과서는 약간 온라인 콘텐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위 화면들도 좀 캡처해봤고요. 2015 개정교육관에 따라서 새 교과서가 내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용하게 되면서 전자교과서 같이 쓰일 텐데 이런 모양에서 어느 정도 바뀌어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교과서 저희 각 학교 채택이 올해 하반기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 학교로 내려오는 그 컨텐츠 디지털 교과서 어떨지 좀 궁금해요. 자, 얘기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사소통 방식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글쎄요. 네. 영화의 주인공이 그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하고 결국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랑에 빠지는 건데 대화를 주고받는 그 의사소통이잖아요. 거기서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파트너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영화 속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현실로 바뀌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그림인데 맨 처음에 인공지능 비서라는 말을 썼는데 인공지능 튜터, 인공지능 교사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앞에 인공지능의 말을 어느 순간에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영어로 된 제목의 그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Time with your brain and hear with your skin. 이렇게 되면요, 입하고 손이 필요 없는 거죠. 의사소통은 안 돼서. 언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언어학자인 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언어가 실험화도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영어 교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나왔던 건데요.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시켰더니 자기들 언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네,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구글 홈 2개 붙여놓고서 대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계들이 의사소통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거죠. 과거의 정보통신 기술이라면 의사소통을 위한 자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자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대리인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시험 과목으로서의 영어,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그런 것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울러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 뭔지 아시나요? 모르스 구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혁명적인 발전인 거죠. 알파벳을 신호체계로 전달해주는 간단한 방식. 혹시 이걸 보셨나요?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불. 요즘에 쓰지 않는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근데 옛날에는 북을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북소리를 냈을 때 북소리에는 자음과 모음, 언어에서 중요한 자음과 모음의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조가 있다는 거예요. 성조는 중국어에서 중요한 게 성조잖아요. 그러니까 성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럼 언어에서 자음과 모음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 본다고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되게 많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키워드는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는 과거나 현재의 어떤 그 의미는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문해력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이러한 그 숫자나 글을 이해하는 거죠. 표문자인 영어나 한글, 음절 문자인 일본어, 표의 문자인 중국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리터러시의 일반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리터러시의 개념이 이제는 확장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화적 상징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능력이 리터러시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상징 체계입니다. 문화적 상징 체계. 대표적인 것이 언어죠. 그래서 language liter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서 모국어가 당연한 거고 국제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를 또 추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밑에 거. 다양한 문화적 산물이 등장할 때는 리터러시의 다양화가 생기는 거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ICT 리터러시, 쭉 밑에도 있죠. 미디어부터. 최근에 가짜 뉴스가 중요하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판별력이 중요하면서 나오는 그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연습을 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리터러시라는 말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문화적 상징체계라서 내가 어느 문화적 상징체계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거죠, 리터러시가. 그래서 언어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 그림 보여드렸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청문회에서도 보면 역량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여러 목록 중에서 리터러시랑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어 교육 안에서는 어떠냐?
조금 전까지 얘기한 것은 영어교육 바깥에서의 그 다양한 리터러시였어요. 이제는 영어교육 안에 들어왔을 때 리터러시는 이런 리터러시들이 있고, 음소인식, 파닉스, 어휘, 유창성, 이해력 같은 그 하위 영역으로서 리터러시를 그 미국에서의 그 레저널 리딩 패널에서 2000년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해서 저희 학교 파닉스 연구소에서 파닉스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한 페이지를 좀 했고요,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파닉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8월 말 정도에 출판할 예정인데 검토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몇 권 갖고 왔으니까 일단 끝나고서는 이 검토본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리터러시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기존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듣기 말하기까지 확장함을 뿐더러 사고하기까지 영역을 영어교육 내에서도 늘리고 있습니다.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터러시를 매개로 해서 영어교육 밖에도 다양하고요. 안에서도 리터러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리딩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큰 단체인데 이름도 바꿨어요. 인터내셔널 리터러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2년 전에 바꿨습니다. 그만큼 리터러시가 중요하고, 여기 밑에 보면 The ability to read, write, and communicate라고 있어요. communicate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New Literacies라는 겁니다. Language Literacy 플러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서 생긴 어떤 다양한 리터러시, 문화적 상징 체계로 인해서 밑줄 친 것처럼 다양한 리터러시가 있고요. 요거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New Literacies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교육에서는 출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주문형 인쇄라든지 원소스 멀티유스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고요. 아마존 킨들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책 대신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른 걸 읽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책 갖고서는 뭔가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북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분야도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것을 쭉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영어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영어교육의 미래가 리터러시 교육이 혹시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확장해서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까 한번 나왔던 그림이긴 한데요. 이제는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내가 영어를 배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지만 배우지 않고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겠죠.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글 잘 써서 번역 기술을 잘 이용해서 영어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영어를 학습을 60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기술의 도움으로 30을 커버할 수 있다면 9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점이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희 학교 졸업생이 지금 스웨덴에 가 있는데, 그 국제학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영어를 배우는 수업은 있긴 한데 잉글리시 과목은 없고요. 대신에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있어요. 메일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터러시라는 과목 안에서 읽기, 쓰기, 파닉스, 스펠링 이런 것을 배운답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오스틴, 미국의 오스틴인데 거기에 다녔던 학교 이름이 학과 이름이 Foreign Language Education이었어요. 근데 그 학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Language and Literacy Studies.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리터러시로 박사과정이 있어요. 아까 그 New Literacies라는 미국의 어떤 그 트렌드하고 연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트렌드는 New Literacies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모국어, 외국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국어, ICT, 영어 이런 식의 적어도 3개의 어떤 연합되는 리터러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영어 교육의 미래는 리터러시 교육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럴 때 한국어 공부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번역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필수 문장 성분 생략하는 걸 가능하게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고 하면 주어하고 목적어 생략됐잖아요. 근데 영어는 가목적어, 가주어까지 쓰잖아요. 문장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번역이 잘 되는 거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리터러시 티처스 플레이라고 해서.
일단 미래 영어 교과서는 원소스 멀티유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다양하게 고정 레이아웃, 가변 레이아웃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아주 끄덕끄덕 하시는 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역사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 인쇄술 혁명이 있으면서 대량으로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책을 아주 익숙합니다. 자, 이런 책들이 그런 거죠. 그럴 때 이 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컴퓨터 같은 책이 없을까 할 때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혹시 종이 스크린 책 같은 거 있으면 어떨지. 요 납작납작이 다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고 학생들 포트폴리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슬슬 접히죠. TV가. 포트폴리오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면 그 싱글러리티라고 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예로서 드는 것이 체스입니다. 체스에서 인공지능이 이끌고 나서 체스 시장이 완전히 없어졌느냐가 아니고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체스 인공지능 끼고선 같이 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프리스타일인 거죠. 그 종합격투기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 둘에다가 사람 둘에서 4명이 한 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터러시를 영역이 확장되면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학생 중심, 혼자보다는 뭔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중심, 학습하고 나서 사용이 아니고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이 있고요. 리터러시 관련된 여러 모형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싶습니다. 그리고 끝에 상황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시험 과목으로서 영어는 여전히 중요한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어로서 영어 사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역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 간에는 갈등할 수도 있고 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4차 산업혁명과 영어교육 미래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종이 영어 교재 만드는 거하고 디지털 영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어 콘텐츠에는 PDF, EPUB, 앱 이렇게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획, 집필부터 시작해서 사용까지의 고민들을 같이 쭉 이어서 해보고 있고요. 종이 영어 교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요. 기획안과 함께 스코반 세컨스라는 상세 목차와 함께 분석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석에서 보면 니즈가 있고 렉이 있고 원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니즈는 전문가가 보기에 그거 필요하다. 원트는 학습자가 나 이걸 정말 배우고 싶다. 렉은 학습자가 부족한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론적인 분석 쭉 있고요. 디자인 쪽에서는 어도비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책을 편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PDF는 변환을 잘하면 되는 거고요. EPUB 같은 경우에는 위의 과정은 같고요. Cgate이라는 EPUB 에디터를 이용하는데 혹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전자책 쉽게 만듭니다. 요거 지금 받으신 게 바로 그 수업의 결과물과 연결되면서 EPUB 전자책을 만들었던 실제 사례가 좀 됩니다. 앱에 있어서는 그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컨텐츠 출은 상황에 따라서 좀 이것저것 더 발전되는 것을 좀 바꾸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